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작된 이집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집트가 조작돼 있다는 증거를 몇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 굉장히 뜨거운 화두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누가 만든 걸까요?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의 거대한 이 건축물을 보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절대 아프리카인들은 못 만드는 거다. 그때 이제 아프리카인들은 주로 이제 흑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영상에서 썼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인들. 이집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북,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건너온 까만 피부의 흑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 아프리카 본토의 흑인들, 이 사람들의 실력으로 문명도 없고 역사도 없는 이 야만인들, 식인종들, 이 사람들의 실력으로 21세기 공학도 설명을 못하는 이 대규모 건축물, 피라미드를 세웠을 리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정말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피라미드는 무관한 걸까요? 자, 우리가 일부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집트를 우리가 수단과 에티오피아와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문명권으로 본다면,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지형지물로 보면서 사하라 분단선이라고 그러죠. 사하라 분단선.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때문에 이집트하고 블랙 아프리카는 교류를 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내세울 때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유럽의 역사가들이 들고 나오는 매개물이 사하라 분단선인데, 사하라가 사막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랬던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 비가 오고 풀이 자라서 동물들이 뛰놀고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원주민들이 사냥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면, 혹시 그 시기에 피라미드가 세워졌다면, 물론 이제 고전적인 혹은 약간 보수적인 이집트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세워진 시기를 기원전 2500년에서 3500년, 그러니까 사하라가 사막 환경일 때, 그때 이제 피라미드가 건설됐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운 인종은 블랙 아프리카의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피라미드가 세워진 시기를 기원전 2500년에 3500년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죠. 20세기 중후반에 출연했던 세네갈 출신의 역사학자인데, 20세기 중반에 출연해서 보수적인 이집트 학을 가장 강력하게 성토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데, 셰이크 안타 디웁이라는 인물입니다. 세네갈에선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어 제목을 보면 아프리칸 오리진 오브 시빌리제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문명의 아프리카적 기원. 이때 문명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집트 문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 문명의 아프리카적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부제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myth or real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를 세운 문명이 아프리카인이라는 거예요. 이 셰이크 안타 디웁의 주장은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기도 한데, 실제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특히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언어학 공부를 엄청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세네갈 원주민어 중에 하나인 월로퍼로 번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아주 이렇게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판 르네상스맨의 어떤 전형인데, 이분이 아무튼 20세기 중후반에 이 이집트 문명을 화두로 들고 나와서 이집트 문명의 아프리카적 기원을 밝히는 작업을 아주 역동적으로 하면서
이분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본토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인 운동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케메트가 이집트인들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이집트는 그리스 명칭이고, 우리가 지금 이집트라고 할 때고, 이집트는 그리스가 이집트를 호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고, 이집트인들이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건너온 이집트인들 말고, 그 이집트인들은 이집트를 메스라임이라고 부르고요. 아프리카인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집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케메트라고 불러요. 흑인들의 땅 이런 뜻이에요. 이 케메톨로지가 이 셰이크 안타 디웁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출연을 해서 이 케메톨로지에서 하고 있는 대대적인 어떤 그 학술 활동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문명적 기원을 아프리카 본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본토로 환원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죠. 요 안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집트 학 언제 출현한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학은 사실 오래된 학문이 아니고 18세기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학자들을 대동을 해서 이집트 원정을 하는데 그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프랑스에서 시작된 게 이집트 학이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프랑스의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인물이 로제타석, 이집트 문명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비석이죠. 그 비석을 해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집트 학이 프랑스에서 출현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자,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학이 구축이 되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케메톨로지 요 관점에서 볼 때 보수적인 이제 측면이 있죠. 그 보수적인 내용 안에는 이집트를 아프리카 본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분리시키는. 그래서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의 문명과 무관한 아프리카 야만인들은 절대로 세울 수 없는 문명으로 발명을 하는 이 과정을 정당화하는 측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수적인 이집트학에 따르면 어떤 이제 내용을 갖게 되냐면 유럽에서 19세기에 계몽주의가 출현하는데요. 그죠? 이성을 이제 중심에 놓고 세계를 다시 사유하는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이제 이런 어떤 사조인데 이 계몽주의가 출현해서 산업혁명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가 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집트 학이 꽃 피우고 이집트 학이 보수적인 색깔을 띠게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오리엔탈리즘. 참고로 이집트 학의 어떤 기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언제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학. 그 18세기 말에 나폴레옹이 뜬금없이 이집트 원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거로 약 150명의 학자들을 대동하고 가는데 그 책도 나왔죠. 나폴레옹의 스칼라스. 나폴레옹의 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대거 학자들을 대동해서 그 이집트 원정을 하고 그 원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 관한 책이 본격적으로 프랑스에서 출판이 되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인물이 로제타석, 이집트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 돌을, 비석을 해독을 해내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집트 학이 출현을 합니다. 그 이집트 학이 출현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고 이집트 학이 너무 보수화되면서 특히 유럽과 미국 중심의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집트 해석을 하면서 이집트의 문명사를 둘러싼 해석에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이게 보수화되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이집트에 아프리카 문명이 끼친 영향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제거하는, 거세하는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서 아프리카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빼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학이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 본토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어색한 내용들이 많죠. 아프리카의 문명은 철저하게 배제가 돼 있고, 일부에서 제가 그 배경을 설명드렸듯이 수단과 에티오피아 출신들이 아마도 이집트 문명에 끼쳤을 영향들은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지금 이집트학이 전개가 돼 왔고, 그리고 그런 형태로 소개가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자, 이 내용들이 강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집트학이 보수적인 형태로 전개가 되면 될수록 야기되는 세계사적인 문제.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이집트학이 보수화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리엔탈리즘이 강화가 되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유럽과 나머지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하고 나머지 세계가 기계적으로 딱 구분되는 시점이 19세기인데 이때가 이집트학이 출현해서 학문적인 담론적인 권력을 만들어 갈 때예요. 유럽하고 나머지 세계. 이전에는 이제 유럽도 한 나라, 그리고 다른 세계도 한 나라. 예를 들면 영국 대 인도, 그죠? 네덜란드 대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19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은 유럽은 한 뭉치.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이제 문화적인 정체성으로 하나의 어떤 집단처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들어가겠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 유럽이라고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담론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그 배경에, 담론적 배경에 이집트가 들어가요. 특히 보수적인 이집트. 물론 이집트도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희생자가 나중에는 되긴 되는데, 이 초기에는 아무튼 이집트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까만 피부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 인종들하고는 다른 인종이 세운 문명이다. 많이 양보해서 아라비아에서 건너온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이 건설한 문명이다. 그래서 까만 피부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 인종하고는 다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이 만들어지고 그 기반 위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야만인, 특히 이집트 문명하고는 거리가 먼 피라미드 같은 놀라운 문명을 세울 만한 기술적 능력이 없는 야만인들, 식인종들, 이런 식인종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발견이 아닙니다. 발명할 아주 자연스러운 계기. 이게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사하라 분단선을 가지고 이 남부의 흑인들과 분리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산물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보수적으로 왜곡하고 발명하면 할수록 그 결과물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멀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출현하고, 또 그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인들을 더 야만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들을 백인이 식민주의 이름으로, 제국주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착취하는 건 정당화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작된 이집트의 이 결과물이 굉장히 비극적이다. 특히 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세계사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집트를 사하라 사막 이남과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면 세계사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내용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조작된 이집트 안에 들어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이집트는 유럽도 아니고 사실 중동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문화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보자면 분명 아프리카 땅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명이에요. 지금도 나일강은 아라비아 땅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저 본토 저 깊은 심장 한가운데 빅토리아 호수 그리고 타나 호수 에티오피아 거기서 흘러서 수단을 거쳐서 지중해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아프리카 땅 대륙 위에 있는 나라고 거기서 꽃피운 문명은 아프리카 문명하고 아주 깊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일은 우리가 유럽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이 유럽 중심 사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세계를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보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논리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자, 지금은 그런 시각을 극복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조작된 이집트, 약간은 도발적인 함의가 들어있는 제목이지만 그 관점에서 이집트를 다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세계를 조금은 더 다른 방식으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회동포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그 조작된 이집트의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